네, 그 다음 문학 해설인데요. 이번 9평 문학이 진짜 6평도 문학이 꽤나 어려운 수준이었는데 이전 기출들을 비교했을 때 진짜 6평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엄청나게 어려운 문학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라기보다는 생각보다 아차 하면 틀릴 만한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지문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했다면 선지에서 말을 애매하게 해놔가지고 설득당할 법한 그런 선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문학이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문학이 쉽게 나오면 지문 감상을 개판으로 해도 선택지에서 그렇게 세밀하게 내면 세계를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냥 빠르게 찍고 넘어가는 게 가능해요. 작년 수능이 그랬던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문학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내면 세계 공감이랑 이미지화를 섬세하게 해내지 못한 학생은 선택지 가서 애매한 선지들이 두세 개가 반드시 생기고 거기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선택지에 설득을 당해. 그러니까 국어라는 거는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한 걸 바탕으로 선택지를 봤을 땐 답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선택지에서 설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맞는가?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하면서 고민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시간 많이 잡아먹고 결국에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번 문학이 딱 그랬습니다. 진짜 섬세하게 지문에서 시간을 많이 쓰지 않으면 선택지에서 많이 고전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강추드리고 싶은 게 진짜 남은 기간만이라도 9일만 안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강박을 버리고 지문 읽는 거에 80을 써주세요. 아니 최대 90까지도. 그 다음에 문제로 돌아가면 문제는 진짜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감상력이 높은 최상위권 학생들일수록 이번 문학에서 딱히 애매한 선택지 없이 바로바로 찍고 넘어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18번부터 차례대로 제가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읽었었던 것들이랑 비교를 해보셔도 좋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겠다 라는 방향성을 제 해설을 보면서 잡으셨으면 해요. 자, 갈게요. 선군이 할리먼에 다녀온 후 편지를 먼저 하는지라. 자, 여기에서 고전 소설에서 중요한 거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인물 관계를 빠르게 파악을 해야겠죠. 인물 관계를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미지화예요. 이미지화. 그 다음에 날려 읽지 않아야 됩니다. 보통 고전 소설이 이번에는 연계가 안 됐지만 수능날 연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여서 연계가 되면 애들이 날려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많이 날려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초반부에 되게 꼼꼼하게 읽으면서 인물 관계를 명확하게 잡아야지 삑사리가 안 납니다. 제대로 안 잡고 읽으면 18번 같은 문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분명 나도 모르게 의문사를 하나씩 당할 수 있어요. 자, 선군 인물 나왔죠. 선군이 할리먼에 다녀온 후에 편지 먼저 하는지라. 노복이 주야로 내려와 상공께 편지를 드리니 까지 했어. 그럼 인물 벌써 3명 나왔죠. 선군, 노복, 상공. 멈추고 생각해야 돼. 노복은 여자 종과 남자 종을 합쳐서 이루는 말. 노비라고 생각하면 돼. 노비. 선군이 편지를 써서 노비한테 줬어. 노비가 주야로 밤낮으로 뛰어 내려와가지고 상공한테 편지를 줬어. 아직까지 상공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전소설 많이 읽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상공은 보통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은 남자 벼슬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기출 풀면서 배경지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라면 좀 더 인물관계 파악하는 게 쉬웠을 수 있습니다. 한 장은 부모님께, 한 장은 낭작에게 붙인 편지건을 부모님께 올린 편지를 상공이 열어보니. 자, 여기에서 부모님께 올린 편지를 상공이 열어봤다라고 했으니까 상공이 아빠인가? 정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계속 추론을 해야 돼. 누가 누군지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낭자라는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낭자는 보통 이제 나랑 결혼한 여자가 있을 때 낭자라고 부르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고전소설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전소설의 관계를 잡는 연습을 많이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고전소설을 보면서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기출은 무조건 베이스로 다 돼 있어야 됐고 기출이 안 돼 있는 분들은 기출부터 하시고 기출이 끝난 분들은 사설을 읽어서 풀면서 새로운 지문에 대해서 빨리 인물관계도를 잡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문안 드립니다. 그 사이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셨나이까? 저는 부모님 덕분에 무탈하옵니다. 또한 천은을 입어 근번에 장원급제했다. 오, 선군이 장원급제를 했나 보네요. 선군이 지금 붙이는 편지니까. 그래서 한입합사로 입조해 도문하니 집에 오니까 일자는 금월 망일이 오니 잔치를 알아서 준비를 해달라. 나 장원급제해서 오니까 알아서 준비해달라. 일자는 금월 망일이다. 뭐 이런 거 막 구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금월은 이번 달을 말하고 망일은 보름을 말해요. 보름. 그러니까 이번 달 15일에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센스가 있으면 이런 건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렇게 A 섹터로 묶였잖아요. 절대 날려 읽으면 안 됩니다. 묶여있을수록 한 문장도 날려 읽으면 안 돼요. 전부 꼼꼼히 보면서 쉽더라도 꼼꼼히 봐야 돼. 쉽더라도 꼼꼼히 보면서 정확하게 내면색이 잡아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낭자에게 온 편지를 부인 정씨, 춘향에게 주며. 여기에서 애매하게 부인 정씨, 춘향에게 주며. 춘향이 부인 정씨라는 건가? 아니면 부인 정씨가 따로 있고 부인 정씨가 춘향에게 줬다라는 건가? 애매하죠. 이런 것들은 남겨놓고 의문을 품으면서 계속 읽어 내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낭자가 부인 정씨인지 아니면 춘향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이 편지는 내 어미에게 붙인 편지라 내가 잘 간수하라. 아, 요걸 보니까 좀 잡히네. 그 다음 뒤에까지 볼게요. 하고 부인 통곡하니 춘향이 그 편지를 받고 울며 동춘 안고 방에 들어가 어미 시신 흔들고 울며 편지를 열어 낮에 대고 통곡과해 이라고 하는. 자, 그럼 여기에서 관계 잡혔어. 낭자는 춘향의 엄마야. 그리고 춘향의 엄마가 선군의 아내인 거죠. 그 다음에 선군의 아빠가 상공이고 상공의 부인, 보통 부인이라고 하니까 높은 사람의 아내를, 부인 정씨, 상공의 아내인 정씨가 있고 그 다음에 선군, 그 다음에 춘향의 엄마 춘향이 있는 이런 관계네요. 여기까지 보고 관계는 다 잡혔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도 관계를 못 잡았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읽거나 그냥 내용 파악만 하면서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
편지를 열어 낮에 대고 통곡했다. 이런 것들 이미지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미 시신이라 했으니까 이게 낭자가 죽어버렸네. 지금 낭자가 죽었고 춘향은 엄마에게 온 편지를 열어가지고 이제 엄마 시신 앞에 이렇게 편지를 대면서 시신을 흔들면서 좀 봐라 라고 하는 거죠. 엄마 일어나, 아빠가 편지 왔다. 아빠 자원급제 해가지고 내려온다. 그래서 편지로 낯을 덮으며 편지를 읽으라는 마음에서 편지로 얼굴을 덮었나 봐. 이미지화 해주면서 따라갑니다. 동춘은 연일 젖 먹자고 웁니다. 아까 전에 보면 춘향이 동춘을 울면서 안고 방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미지화 해주고 이것도. 근데 가니까 이 또 동춘이 연일 젖 먹자고 운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게 동춘이 춘향의 아들인가? 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연일 젖 먹자고 운다. 근데 엄마가 지금 죽어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젖을 못 먹는 거지. 그래서 울고 있구나 라고 나중에 잡았어요. 그러니까 동춘도 낭자의 아들이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동춘이 이름만 보고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동춘이라는 애도 있었고 낭자의 자식의 춘향이란 동춘이 있었다는 거죠. 동춘을 춘향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었더라도 뒷부분에 가가지고 한 번 더 다시금 잡을 기회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때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계속 읽어보면 어머님 형식 글을 좋아하시더니 아버님 편지 왔사온데 어찌 반기지 아니하십니까? 엄마가 죽어있으니까 죽어있는 엄마를 보면서 한탄을 하는 거죠. 춘향의 글을 몰라 어머님 영전에 읽어드리지 못하니 답답하나이다 하고 할머님께 빌며. 여기 할머님 누구예요? 부인이겠지. 부인 정씨. 할머님께서 어머니 영전에가 편지를 읽으시면 어머니 영혼이 감동할 듯 하나이다. 그러니까 정씨가 마지못해서 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편지를 읽어줘요. 낭자께 문안을 전하니 얘 지금 선군이 있으면 평지죠. 얘도 B섹터로 묶여있으니까 정말 자세하게 읽어야 돼. 낭자께 문안 전하니 애정 담은 편지 한 장 올리나이다. 우리의 태산 같은 정이 천리의 가림에 낭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낭자를 생각하지 않아도 절로 생각이 납니다. 계속 보고 싶은 거지. 사랑하는 사이니까. 요사이 그대의 그림이 전과 빛이 달라 날로 변하나이다. 낭자의 그림이 있나요? 낭자의 그림이 있나봐요. 성군한테. 근데 전과 빛이 달라서 날로 변하고 있나봐. 색이 바라는 건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이 낡고 색이 변하는 건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걸 보고 성군은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거야. 뭔가 혹시 뭔 일 있나? 이런 생각. 그래서 무슨 병이 들었는지 몰라 객창 등불 아래에서 수심으로 잠들지 못하니 답답하다. 그러니까 뭔 일 있나? 하는 생각에 답답한 거지. 잠도 안 들고. 낭자의 지극한 정성으로 자원급제하여 이 몸 영화롭게 내려가니 어찌 낭자의 뜻을 맞추지 아니하였으리요. 낭자가 바라는 것과 같이 내가 지금 자원급제 해가지고 내려간다라는 거야. 날짜는 금월 모일이니 바라건대 낭자는 천금 같은 옥체를 보존하소서. 건강하게만 있으라는 거야. 내가 지금 성공해가지고 돌아가니까. 내려가 반갑게 만나사이다. 이거 보니까 더 슬퍼지죠. 왜? 낭자 지금 죽었어.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씨 보기 다음에 더욱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해요. 왜 더욱 슬퍼? 죽었는데 성군은 안 죽은 줄 알고 이런 편지를 보냈으니까 더 슬픈 거지. 당연히 내면세에 공감하고 슬프다 춘향아 가련타 동춘아 너희 어미일 거 어찌 살라 하는가. 너희 어미라고 했으니 동춘도 낭자의 자식이라는 거 여기서 캐치할 수 있죠. 위에서 못 잡았으면 여기서 잡을 수 있었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중략 줄거리 정말 섬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중략 줄거리 날려 읽으면 안 돼요. 자, 선군은 수경이 시아버지로부터 가문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오해를 받고 자결한 것을 알게 된다. 아까 전에 죽은 게 낭자였잖아. 근데 낭자가 수경이었던 거네. 그래서 작품 이름이 수경 낭자전. 위에까지만 봤을 때도 성군은 낭자가 죽은 거 몰랐어. 근데 중략 줄거리 보니까 성군이 알았네. 근데 낭자 수경이 죽은 이유가 시아버지로부터. 이 시아버지가 누구야? 아까 전에 상공이었죠. 상공으로부터 가문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오해를 받고 자살한 거야. 아빠 때문에. 자기 아빠 때문에. 충격적이네요. 수경은 장례 중 부활해 성군과 집에 돌아온다. 갑자기 이게 판타지가 돼버리네. 수경은 장례 중에 부활해서 성군과 갑자기 집에 돌아오네요. 오케이 납득하면서 이미지화 해주고 읽어 나갑니다. 상공과 정씨의 부인 내달아 낭자를 붙들고 통곡하며 야 너 어떻게 왔냐? 라고 물어보네요. 죽은 줄 알았는데 어디 어떻게 갔다 왔냐? 하면 참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더니라. 낭자 상공과 정씨 부인 앞에 가서 절하고 살해돼. 첩은 천상의 죄가 있으니 부활한 것 보니까 천상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 납득하는. 그래서 천상의 죄가 있으니 천명이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너무 한탄치 맛이 없어서라고 하는데 천명을 받고 되살아났다라는 건가? 애매해요.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뒤까지 읽어볼게요. 국왕상제님이 우리를 올라오라 하시니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여 올라가옵나이다. 그러니까 낭자가 성군이랑 다시 집에 왔는데 다시 또 천상계로 올라가야 돼. 금방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막 천상 얘기 나오는 거 봤을 때 지금 수경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천상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상계 올라가기 전에 상공이랑 정씨부인 앞에 와가지고 나 이제 천명 거스르지 못하니까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공 부부는 이제 살아 돌아와서 좋았는데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쉬운 거야. 슬프고. 그래서 이제 낭자가 가니까 떠나는 선물로 백악선이랑 약주 한 병을 드리면서 백악선은 천상계에서 유명한 거다 하면서 주고 있는 거죠. 천상계 사람이니까.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의 세계로 모셔가오이다. 부모님 죽으면 너희 죽으면 내가 모셔간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잠깐 떨어져 있자 하고 이제 남편인 선군한테 우리 올라갈 때가 급하였으니 우리 빨리 올라가야 돼. 이제 시간 없어. 그러니까 빨리 하직하고 올라가자. 빨리 이제 인사드리고 올라가자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니 선군이 부모 지정을 잊지 못하여 새로이 슬퍼하니 선군과 낭자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엎드려 고할.
소자 등은 세상 연분이 다 협삭기로 오늘 하직하옵니다. 그러니까 선군은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떨어지는 게 슬플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올라가야 하긴 하지만 떨어지는 게 슬프니까 슬퍼하는 거고, 선군과 낭자가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엎드려 고하여, 엎드려서 말을 하는 거죠. 소자, 우리 어린 사람들, 그러니까 소자는 어린 사람을 말하는 건데 지금 낭자랑 선군이 부모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소자라고 말하는 거죠. 소자 등은 세상 연분이 다하였사기로 오늘 하직한다. 즉 세상 현실 세계에서 연분은 다하였으니까 우리 천상계로 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전 시가에서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선군과 낭자 부모를 위로하여 했을 때 선군과 낭자 부모라고 하면 상공이랑 정씨를 말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약간 어색해.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군과 낭자가 그들의 부모를 위로해서 나아가 엎드려 고할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죠. 아까 전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 부인 정씨 춘향에게 주며 라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고, 부인 정씨가 춘향에게 주며인데 가라는 조사를 없앤 거죠. 이런 것들이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 정도만 인지하고 있어도 독해 내는데 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 다음 부모님 내내 평안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간다. 근데 이제 상공 부분은 올라간 후에 망연해. 왜? 자식들이 이제 내 아끼던 자식들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슬프고 망연해 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 부질없다, 세간 다 나눠주고 내 재산 같은 것들, 그러고 이제 100세를 살다가 한날 한시에 같이 죽었다. 오케이, 납득. 뒷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어려웠다면 앞부분에서 내용을 못 잡았으니까 문제 풀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뭔 말인지 모르겠던 거야.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제대로 읽었다면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었어야 됐어요. 이 정도 난이도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웠다라는 거는 전부 다 EBS 연계에 기대다 보니까 연계가 아닌 거는 풀지를 못한 거야, 애들이. 해석을 못하고. 근데 결국에 수능날 여러분들이 비연계를 뚫어내는 힘이 없으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EBS 버리고 최상위권 아니면 감상력 높이는 연습을 수능날까지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8번부터 간단하게 빨리 볼게요. 자, 춘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아버지 보고 싶은 심정을 어머니 영전에서 언급한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얼핏 읽으면 맞다라고 보일 수 있는데 아버지를 보고 싶은 심정이 아니라 엄마 앞에서 지금 나 아빠 너무 보고 싶어 하면서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엄마가 안타까워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편지가 왔다 좀 봐라 하면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잖아. 이것도 결국에 전부 다 내면세계예요. 문학은 춘향의 내면세계 이해했냐고 묻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할머니로부터 아버지의 편지를 받아 어머니에게 읽어준다. 못 읽어줬었죠. 이건 그냥 단순 내용이긴 한데 못 읽어줬었지. 왜냐? 글을 몰랐으니까. 그 다음 3번 할머니와 함께 어머니 생전의 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 장면은 없었죠. 그 다음 4번 동생의 어머니가 살아있는 줄 알고 찾아가려 하자 동생을 막아선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 동생은 여기에서 동춘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5번 아버지의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한다. 자, 인물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내면 세계대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보고 싶은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거고. 아무튼 보면 편지를 엄마 앞에 이렇게 내놓는 그런 장면이나 아니면 할머니한테 빨리 읽어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이미지화 했으면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소식을 엄마한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했다고 하는 건 맞는 말이죠. 그리고 약간 팁인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 내면 세계를 말하고 있는 선지부터 먼저 보세요. 왜냐면 결국에 내면 세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내면 세계랑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선지가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도 보면 아버지를 보고 싶은 심정 또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내면 세계를 언급하고 있는 포인트들이죠. 그래서 시간이 없다면 이런 부분부터 먼저 판단을 해도 좋아요. 그리고 내면 세계에 집중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판단이 빠르지. 왜냐면 내가 잡아놓은 게 내면 세계니까. 그 다음 19번 A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이것도 결국에 내면 세계다. 결국에 내면 세계. 정답이 2번이었는데 2번 보면 받는 이를 만나고 싶지만 당장 그럴 수 없는 처지를 언급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다. 이게 지금 선군의 마음이었잖아. 선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편지를 받느니 낭자를 만나고 싶지만 당장은 지금 그럴 수 없는 처지를 언급하면서 나 조금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꼭체를 보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보자마자 바로 찍었었어야 돼. 내면 세계를 제대로 감상한 학생이라면 바로 찍을 수 있었을 겁니다. 나머지는 내면 세계에 집중해서 감상했다면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번 가볼게요. 20번도 전부 다 내면 세계야. 상대가 편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이것도 결국에는 편지를 받는 상대방이 내면 세계를 물어보는 거고, 여기에서도 격해진 감정, 불쌍해하는 마음이 맞는가? 그럼 여기에서도 지배원 자신을 책망하지 말 것을 부탁하는 내면 세계가 맞는가? 그 다음에 옥황상제 부름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말한 포인트에서 이별이 예정되어 있음을 언급하려고 했던 거인가? 그 다음에 백악성과 약주를 선물했을 때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려고 했던 건가? 이런 식으로 결국에 전부 다 내면 세계에 관련된 천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면 정답은 3번인데요. 자신의 운명은 하늘의 뜻이라고 하면서 지배원 자신을 책망하지 말 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시에서. 지금 뒷부분 보면서 내용 잡았을 때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백악선 챙겨주고 뭐 하면서 이제 우리는 올라갈 테니까 잘 지내세요 라고 말하는 대목이었잖아요. 그 대목을 잡고 시를 다시 한번 보면 천상에 죄가 있으니 천명이 아닌 것이 없다. 즉 내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대목이지 지배원 자신을 막 뭐라 하고 나무라지 말라는 그런 대목은 아니었잖아. 결국에 이게 이 선택지를 보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헷갈리거든요. 아, 이게 책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지문의 내면 세계를 제대로 잡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확 느껴져요. 20번을 틀렸다면 선택지를 보고 생각하기 시작해서
상태에서였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지문을 빠르게 읽어버리고 문제로 빨리 가자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진짜 빨리 생각을 고쳐 먹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21번 보겠습니다. 21번은 사실상 크게 볼 건 없고 3번만 볼게요. 수경 부부가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엎드려 고하는 데서 승천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이것도 결국에 내면세계야. 승천을 망설이는 내면세계가 있었어?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승천을 지금 망설이고 있었어요.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지 내가 지금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서 망설이는 모습이 있었나요? 오히려 하늘의 명이다라고 하면서 거스를 수 없다라고 계속 말을 했었지 뭘 망설여. 선구는 슬퍼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헷갈렸을 수 있어. 선구이 슬퍼했다는 점에서 망설이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이건 뇌피셜이고 슬퍼한 거랑 망설인 거는 완전 다른 개념인 거죠. 그리고 수경은 확실하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지금 올라갈 때가 급하였다. 빨리 가야 된다고 지금 성군을 재촉하고 있잖아. 근데 무슨 망설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경 부부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결국에 내면세계다. 뭐 잡다하게 보이는데 내면세계만 파악하면 끝난다. 네, 그러면 22번부터 2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시 세트가 제일 이번 시험에서 어려웠던 세트고 사실상 지금 제가 해설을 찍는 시점이 바로 9월 모평 다음 날인데 사실 답지가 안 나온 상태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선지를 두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논의도 되게 많은 세트인 것 같아요. 일단 제 관점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만한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해설하신 거랑 비교를 해보시고 또 나중에 평가원 해설 올라오면 그 해설이랑도 보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잡아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셔야 되는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선택지들이 조금 수능에는 이렇게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좀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 수능에서는 좀 더 다듬어서 낼 거고 좀 더 논란의 여지가 없게 아마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감상력을 높이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원칙은 전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하시던 대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깊게 파고들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가나 다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이해를 못했던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내가 놓쳐서 이해를 못했던 건지 그러면 앞으로 이해를 하려면 어떤 스탠스로 글을 읽어야 되는지 정도를 정립하는 데 시간을 쓰셨으면 해요. 자, 그럼 가부터 보고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시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미지 중심의 시예요. 이 이미지 중심의 시는 이번 구평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2022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이육사의 초가 그 다음에 2019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이 두 시도 이미지 중심의 시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미지 중심의 시라는 것은 내면세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기보다는 화자가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 그 이미지를 묘사해내는 데 중점이 되어 있는 그런 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미지화를 해주면서 읽어 나가시면 돼요. 자,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 여긴 있습니다. 마을을 말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미지 떠올려줄 준비하고 입진 사이길 저 모래뚝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마을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 숨어있나 보네요.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허방다리를 드러내야 이 구덩이, 위장한 구덩이라고 하는데 구덩이를 이렇게 드러내야 마을이 보이는데 그 안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게 이게 지금 상상 속으로 만들어낸 마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실제 마을을 말하는 건지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아무튼 마을이 그만큼 구석진 곳에 있다.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걸 말하고 있죠. 갱속 같은 마을.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안에 들어가 있다. 갱속처럼 어둡고 잘 보이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는 마을이라는 거죠. 꼴깍, 해가, 노루꼴이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고 해가 지면 뭐 집집마다 불을 켠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설명을 해주자면 이게 노루꼴이 해라는 건 아주 짧은 해라는 걸 뜻해요. 빨리 해가 진다는 거. 노루꼬리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노루꼬리 해라는 거는 되게 빠르게 해가 진다라는 걸 뜻하는 말이고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켠다라는 건 이게 초가집 같은 경우에 방 앞에 이렇게 마루처럼 돼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봉당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불을 켠다라는 겁니다. 어두워지니까 불을 켜겠죠. 이거 기출에도 많이 나왔던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요.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집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스토로 창문은 모갓빛입니다.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이라고 해서 콩깍지가 뭔지 정확하게 몰라도 후미졌다고 했으니까 뭔가 외딴집을 후미지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콩깍지는 말 그대로 완두콩 같은 거 보면 이 콩깍지 안에 콩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콩 껍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생긴 이제 외딴집들이 이렇게 후미지게 있다라는 거지. 그런 외딴집에도 불빛은 들어와가지고 이스토록이라는 단어를 수험생이 알고 있기는 힘들죠. 암튼 불빛은 앉아서 창문에 빛을 비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이미지화 했어도 충분했어요. 이스토록이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해주면 밤 내내라는 뜻입니다. 그냥 밤 동안. 밤이 지고 밤 내내 이제 불빛이 창문에 비치고 있다. 이런 의미. 긴 밤입니다. 이스토록이라는 대응이 되는 거죠.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물을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이미지화 해주면서 읽어요.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내리는 집단. 이게 시험을 치면서 들려야 돼요. 들려요. 그게 감상을 해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나브로 쓱 하고 집단이 풀리는 소리. 우리 시골 가면 풀들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스스슥 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해주고 지보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지금 노인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물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같이 들으면서 공감해주고 귀를 모으고 듣지요. 노인은 지금 혼자 있고 긴 밤이고 조용한 밤인 상황이니까 주변 사물들의 소리가 섬세하게 들리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후루룩 후루룩 처마 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나래는 날개죠. 그러니까 가만히 노인이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지보라기의 설레임뿐만 아니라 처마 밑에 새들이 날개를 묶고 후루룩거리는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죠. 계속 그냥 노인이 지금 느끼고 있는 자신 주변의 사물들의 소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오랫동안 노인이 기침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있어. 그러면 벽 속에서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때를 지어 옵니다. 벽이 무너지려고 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기서도.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이 돋는 월. 월훈이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달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창호지 문살이 돋는다고 하니까 달빛 정도가 아닐까로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오케이. 지금 노인은 방 안에서 물을 깎고 고구마를 깎으면서 주변 사물의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충분해요. 자, 가를 읽었으니까 가에 읽고 바로 풀 수 있는 거 있는지 볼게요. 23번 바로 풀 수 있는 한번 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는 적막한 산골마을을 배경으로 그곳에 사는 한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여 들려주는 시다. 이해했어. 읽으면서 납득했어. 향토적인 전경 속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을 통해 여기에서 저는 어떤 단어에 주목을 했냐면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각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건 느꼈어. 왜냐면 노인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집중한다는 건 납득이 됐는데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이라는 거에서 약간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속도를 멈추고 납득을 했거든요. 왜 낯설게 느껴졌을까? 여기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봤었어야 됐어요. 왜 노인에게 낯설게 느껴졌을까? 일상이. 노인이 원래 평소 생활대로 그냥 시끌벅적하게 막 뭐하고 할 때는 일상이 자연스럽게 느껴질지 몰라도 가만히 한밤중에 홀로 깨어나서 물을 깎고 고구마를 깎는 일은 잘 없잖아요.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눈이 탁 떠져가지고 그냥 홀로 깎고 있는데 주변에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렇게 혼자 조용히 깎다 보니까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소리들이 들리는 거죠. 지보라기의 설레임이라든지 저 집 처마 밑에서 날개를 파묻고 있는 새들의 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린다는 점에서 낯설게 느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납득하고 넘어갔어요.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겼던 학생들은 당연히 여기에서 미스가 났을 겁니다. 이 4번 문제를 풀 때.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런 노인을 통해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이거는 못 잡았어. 근데 이렇게 사소한 것들, 향촌 사회에 있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노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화자는 점점 사라져가는 이 향촌의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드러냈던 거라는 거죠. 보기 감상에 따르면. 오케이, 납득. 노인의 삶이 마주한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를 통해 인간의 쓸쓸함을 고조하고 있다. 자, 이것도 납득할 수 있어야 돼. 노인의 삶이 마주한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 무슨 울음소리죠? 아까 전에 귀뚜라미 떼가 막 울었었잖아. 근데 이게 왜 인간의 쓸쓸함을 고조하게 되는 거죠?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통해서. 노인은 지금 홀로 있죠. 혼자 방 안에 있는 상황이야. 근데 귀뚜라미는 어때? 떼지어서 계속 울고 있어. 그러면 홀로 있는 자신의 모습이랑 떼지어 있는 모습이 대비되면서 당연히 나의 쓸쓸함이 더 고조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혼자 있는데 저기서 왁자지껄하게 친구들이 떠들고 있어. 그럼 혼자 있는 나의 쓸쓸함이 고조될 수 있겠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러한 노인의 모습은 외딴 집 창호지 문살에 비친 달무리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럼 달무리의 이미지에 노인의 고독한 모습, 쓸쓸한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보기가 생각보다 생각하고 넘어가줘야 될 게 많았어요. 근데 만약에 보기를 그냥 대충 읽고 넘겨버린 학생이라면 분명히 23번에서도 삑사리가 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답률이 제일 높은 선지가 3번이랑 4번인데요. 3번, 4번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3번.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와 콩깍지의 이미지로 나타낸 향토적 전경에서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납득할 수 있지. 향토적 전경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노인이 있는 전경이잖아요.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를 묘사한 것. 그 다음에 화자가
콩깍지의 이미지로 나타낸 이 노인이 있는 향토적인 정경을 드러낸 것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 이거 이미 보기 읽으면서 내가 못 잡았던 건데 하면서 확인을 한번 했었어요. 보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을 통해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에서도 화자가 노인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묘사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사라져가는 향토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보기의 관점에 따르면. 그리고 지문이랑 연결시켜서 이해해봐도 납득이 되고요. 그럼 4번. 지보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을 부각한 것이다. 이거는 완전 틀렸지. 일상의 감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감각이 아니라 여기 보기에 따르면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노인은 혼자 일어나가지고 낯설게 지금 느껴지는 주변 사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하는 건 틀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을 풀 때 문학에서 어렵게 선지를 구성하면 어떤 선지가 나오냐면 그냥 이것만 봤을 때 선택지만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은 선택지를 출제를 해요. 이것도 그냥 보기 없이 이 문장만 보면 너무 맞는 말이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노인은 이제 일상 속에서 이렇게 막 향촌 사회를 느끼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귀를 모으고 듣는 거, 새들의 온기를 숨죽이고 생각하는 거는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행위 중에 일종이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기에 내용이 없더라면. 근데 보기에 따르면 사실상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를 통해서 감상하라고 하는 것들은 보기를 대충 읽지 말고 보기를 읽으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의문을 품고 납득을 하고 난 다음에 선택지를 봐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그냥 맞는 말처럼 보이는 선택지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가 틀려서 4번이 답이 되죠. 자, 그 다음 낫이 계속해서 볼게요. 자, 나 내 어린 날 아슬한 하늘에 뜬 영같이 바람에 깜빡이는 연실같이 내 어린 날 아슴푸라다. 아슴푸라다 뜻 보니까 아슴푸레하다의 방언이래. 아슴푸레하다도 약간 정확하게 뜻을 몰랐을 거야. 아슴푸레하다는 거 약간 희미하다, 아득하다, 까마득하다 요 정도 단어의 느낌으로 가지고 가면 됐었죠. 그래서 이미지화를 해요. 하늘에 뜬 연을 지금 화자는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내 어린 날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회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잡을 수 있죠. 회상을 하면서 어린 날에 아슬한 하늘에 뜬 연을 바라봤을 때의 상황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바람에 깜빡이는 연실같이. 바람이 불면서 연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깜빡인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 추억이 아슴푸라하게 지금 떠오른다라는 거지. 내 어린 날의 추억이.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이미지화 해줘요. 지금 화자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조매롭다는 불안하고 라는 뜻이라고 해요. 화자 내면 세계 공감해요. 연실을 보고 있는데 연실이 팽팽하게 돼 있다 보니까 끊어질까봐 불안하겠지. 어린 날에 화자는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오, 흰 연, 그새의 높이. 너무 높이 날아버린 거야, 흰 년이. 아실아실 떠놀다, 내 어린 날. 내 어린 날은 계속 그냥 회상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반복적인 구절이고 아실아실 떠놀다라는 것은 아슬아슬 밑에 줬죠. 아슬아슬 떠놀다. 그러니까 계속 조마조마한 거야. 높이 떠있는 연을 보면서. 어린 날의 화자는. 바람이 일어 끊어지던 날. 탁 끊어졌나 봐. 결국에.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 희끗희끗한 실낯이 서러워 아침저녁 나무 밑에서 울다. 이 시는 어렵지 않았던 게 왜냐면 내면 세계를 전부 다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시는 어려운 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시와 관련된 선택지들은 대부분 정답률이 높았던 거고요. 당연히 어린 마음에 연을 날리면서 놀고 있는데 연이 탁 끊겼을 때 그 서러움을 느낄 수 있겠죠. 공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오, 내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하얀 옷을 입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 시만으로는 모르겠어요.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거라. 외로이 자랐다. 하얀 넋 담고. 넋이라는 건 영혼, 정신이라는 거니까 하얀 넋이란 걸 지닌 채로 외로이 자랐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왜 외롭다라는 단어가 나왔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 이제 같이 있던 연이 끊어져서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마음, 서러운 마음에서 이제 혼자 남게 됐으니까 외로움까지 연결될 수 있었다 정도로 이해했으면 잘 읽어내신 거고요. 그래서 외로이 자랐다. 하얀 넋 담고. 조마조마 길가에 붉은 발자국. 자옥마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외롭고 서러우니까 길가에 화자가 걸어다니는 발자국마다 서러움이 묻어있다는 거 인정. 충분히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빨리 나만 읽고 풀 수 있는 거 있으면 풀러 가보죠. 23번 너무 쉬웠어요. 그냥 4번이 바로 답이었는데 이것만 보고 넘어가자면 외로이 자랐다와 이어진 하얀 넋은 붉은 발자국에 함축된 정서와 상반되는 의미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붉은 발자국에 함축된 정서가 뭔지 일단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지. 붉은 발자국은 서름을 담고 있었다 했으니까 서러움, 슬픔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외로이 자랐다와 이어진 하얀 넋은
화자의 어린 날의 정신을 의미하는 거였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외로움, 슬픔을 의미하는 거라고 추론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둘은 상반된 의미가 아니라 비슷한 의미를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반이 틀려서 24번에 4번이 답. 그 다음에는 다까지 읽어야지 다 풀 수 있네요. 자, 다가 이번 시험에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가 이거는 9일만 해서 계속 강조했던 건데, 수필이 원래는 예전 기출을 보면 쉬웠어요. 수필 난이도가.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수필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왔을 때 생각보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틀리게 만드는 문제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수필이 나왔을 때는 오답률이 꽤나 높았어요. 최근 기출을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날에도 수필이 나오면 반드시 단 한 문장도 빠지지 않고 제대로 이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다도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두세 문장 꼬이기 시작하면 문제를 틀리기 매우 쉬웠어요. 일단 한번 보면서 어떻게 읽었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신이가 자기 집 이름을 문희당이라 하고 나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내 천성이 물을 좋아하는데 도성안이라 볼만한 샘이나 못이 없어 비록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써볼 데가 없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성 안에만 살고 있는 상황인가 보네요, 지금 신이가. 그런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었습니다. 천하의 지도라고 했으니까 하늘 아래에 나라들이나 대륙들이 있는 그런 지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 지도를 보고 뭔가를 깨달았대.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9개의 대륙, 1만 개의 나라가 퍼져 있는데 라고 했어. 여기에서부터 일단 생각을 해야 돼.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여기서 좀 멈추고 생각을 해봤던 게 바다 사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바다가 있다고 했을 때 사이는 한 가운데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잖아. 천하의 지도가 어떻게 생겼어? 이미지화를 해보면 예를 들어 세계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뭐 이렇게 대륙들이 있겠죠. 즉 이걸 보고 화자는 이 바다들 사이에 대륙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까지 납득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납득을 해가면서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선 듯하고 큰 배가 늘어선 듯하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출몰하는 듯 했습니다. 오케이, 납득. 천하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요게 깨달음인가 보네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떠올렸으면 납득할 수 있지. 모든 대륙, 나라들이 물 사이에 있었던 거야. 화자가 지도를 보니까. 그래서 깨달은 거죠. 아, 모든 존재는 물 한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이구나. 근데 여기에서 어떤 깨달음을 더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제 집의 이름을 문이라고 한 까닭입니다. 문이라는 거는 밑에 보면 물결문이라고 돼 있는데, 즉 물결 위에 있는 집이라고 해가지고 문이라고 지었던 거죠, 화자는.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이라고 했으니까 그 깨달음을 통해서 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주변에 물이 없지만 결국에는 물 위에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물결문이 위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대는 저를 위해 이 집에 기문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문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뭔가 지어달라고 했나 보네. 가문이나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 수능장에 나왔을 때. 최대한 추론하고 넘어가는 거죠. 세상에는 본래 그 실물은 없으면서도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 실물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겠소. 납득할 수 있죠. 왜냐? 물결 무늬가 없는데 집에는 물이 없는데 물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실물이 없는데 이름만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나가 신유의 말에 공감을 안 하나?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신이가 이름을 붙인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뒤를 읽어보니까 비록 그러하나 그대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오. 지금 바다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지 않겠지요. 이미지화를 해보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섬이 있어. 여기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물가 주변에 살고 있네, 물에 살고 있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지. 납득할 수 있어요. 섬사람 중에는 담장을 두르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니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 않는다고 하여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다. 즉 화자도 지금 성 안에 있어. 물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문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죠, 나가. 왜냐? 섬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담장을 짓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집에만 들어앉아서 살 수 있잖아요. 화자와 똑같이 물을 보지 않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물과 맞닿아 있다. 물과 만나고 있다. 물을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물 주변에 살고 있다라고. 그거랑 똑같이 화자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에는 물이 없지만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이 이치에 따라서 너의 논리를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나의 말은. 그 다음,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세상 사람들은 섬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 모두가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유의 깨달음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 물 위를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형편상 눈을 한 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즉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섬 위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물을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섬에 살면서 물을 안 보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물을 안 보는 때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에도 둘 다 똑같다라는 거야. 물과 더불어 산다는 점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물 가운데 있는 존재고 물과 더불어 사는 존재다 라는 깨달음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시 눈길을 돌려서 잠깐 동안이나마 물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을 거다. 섬 안에 살면서 담장을 짓고 물을 전혀 보지 않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배 위에 살면서 맨날 물을 보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물을 보지 않는 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즉, 이 둘은 똑같다라는 거야. 계속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똑같다라는 말. 말 아래에 깔려있는 함축된 의미를 계속해서 스스로 뽑아내면서 읽어야 돼요. 수필은. 왜냐면 수필은 단순 내용 전달뿐만 아니라 교훈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읽어줘야 됩니다. 이 화자가 하려는 말이 뭔가, 이 수필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깨달음이 뭔가를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때는 겨우 반걸음 움직인 것이나 천리로 간 것이나 매한가지를 할 것이고, 즉 배 위에서 반걸음을 움직여서 물을 보지 않는 거나 대륙 안에 살아서 물과 천리를 떨어져 있어가지고 물을 못 보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거지. 매한가지다. 똑같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물과 전혀 맞닿아 있지 않는 사람이라도 물과 맞닿아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겉으로 보기에 물과 맞닿아 있지 않아 보이고 물을 보지 않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신이가 자기 집 이름을 물결문이라고 지은 것처럼 물과 맞닿아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고 문제로 가볼게요.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거는 쉬웠죠? 바로 2번 찍었었어야 됐어. 묘사의 방식을 활용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미지화하면서 읽었으면 바로 캐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미지를 그리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작품을 읽으면서 이미지가 떠오른다라는 것은 작품을 쓴 사람이 묘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미지로. 그러니까 제가 나, 다를 읽으면서 이미지화를 떠올리면서 읽었으니까 당연히 묘사의 방식이 활용됐다고 할 수 있겠고, 묘사의 방식을 활용하면 당연히 대상의 특징이 구체화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바로 2번. 저는 실제로 시험장에서 딴 거 안 보고 바로 2번 보고 바로 찍고 넘어왔어요. 25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는 사실 하나만 읽고도 풀 수 있었는데 문제별로 하나만 읽고 풀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따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하나만 읽고 풀 수 있는 거 풀고 완전 단독 나 문제 그거 풀고 다까지 읽고 나머지 싹 풀어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 단독 문제 풀고 나 단독 문제 풀고 가나 합친 문제 풀고 나 읽고 마지막 문제 풀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딱히 기억이 안 나지 않아서 이렇게 풀어왔어요. 그런데 25번 1번 기억. 아주 짧은 순간 해가 지는 모습 나타낸 말로 시간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기억은 꼴깍이었는데 맞는 말이죠. 생각보다 다 쉬웠어. 니은도 소리를 통해 연상된 해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성하는. 감각적으로 형성하는 틀릴 수가 없는 말이에요, 거의. 왜냐? 감각 중에 하나는 시각인데 시각은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3번 높이 날아오른 연을 동경하는 심리. 내면세계 물어보고 있죠. 동경하는 심리가 맞았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연을 동경했나? 연을 동경하는 심리는 없었어. 연을 보고 조마조마한 심리가 있었던 거죠. 디귿이 아실아실인데 아슬아슬이니까 동경하는 심리가 아니라 불안해한 조마조마해한 그런 심리가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3번 다. 그 다음에 26, 27이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결국에 왜 어렵냐를 봤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 수필을 대충 읽고 넘어가서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수필의 내용 파악이 잘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선택지를 보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설득당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많은 시간이 들고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26번은 2번이랑 5번만 볼게요. 오답률이 5번이랑 2번이 가장 높더라고요. 2번 A가 자기 집을 문이라고 한 것에 B가 동의한 이유는 일단 여기에서 동의했죠. B는 동의했잖아. A가 누구였냐면 신이었고 B가 나였는데 신이가 자기 집을 물결문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나가 동의를 했었잖아. 그리고 그 이유는 뭐였어? 결국에 물을 맨날 보고 사는 사람이나 물을 보지 않고 방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지. 결국에 다 물 한가운데 있고 물과 맞닿아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으면 2번이 맞는 거겠지. 근데 보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의 상황보다 집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의 상황에 가깝다고 생각. 저는 진짜 보자마자 바로 2번 찍었어요. 왜냐면 얘가 동의한 이유가 이게 아니었으니까. 수필의 지금 핵심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랑 거의 동일한 선지거든요. 배를 집으로 사는 사람이랑 들어앉아 사는 사람을 막 비교하면서 이 사람은 나쁘고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에 너는 가깝기 때문에 맞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둘 다 똑같다라는 논리 하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따져보자면 신이의 상황을 들어앉아 있는 사람의 상황이랑 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이라고 한 것에 동의한 이유가 배를 집으로 사는 사람의 상황보다 들어앉아 있는 사람의 상황이 가깝다고 생각해서 동의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문을 보면 신이의 상황이 들어앉아 있는 사람의 상황이랑 똑같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것보다 여기에 더 가까워서 동의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 물을 보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 주변에 사는 것과 같다, 물과 같이 사는 것과 같다라는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전달하려고 쓴 예시에 불과하다라니까. 같은 의미인 거야. 얘네 둘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위해서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지 얘랑 얘를 비교해가지고 얘보다 얘가 더 낫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의의 의견을 동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2번 찍고 넘어갔었어야 됐고 5번 볼게요. B는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눈길을 돌리는 순간이 있는 것과 A가 물을 보는 법을 써볼 데가 없다 하는 것은 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지. B는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눈길을 돌려서 물을 안 보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A가 물을 보는 법을 써볼 데가 없다 하는 것은 물을 안 보고 있는 상황이죠. 똑같이. 즉 얘네 둘은 유사한 상황인 거지. 배 위에서 물과 항상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눈길을 돌려서 물을 안 보고 있는 상황이 있고 A 물을 안 보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 한가운데 살고 있고 물과 더불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둘 다 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똑같다라는 거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배 위에 사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성 안에 사는 사람도 있겠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물을 안 봐. 물을 못 보고 있어. 배 위에 있는 사람은 거의 맨날 물을 봐. 근데 배 위에 있는 사람도 눈을 돌렸을 때는 물을 안 보거나 물이 있다라는 걸 있는 순간이 무조건 있잖아. 그래서 물을 안 보는 순간이 있다라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물을 안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배 위에서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다라. 왜냐?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에 바다 한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자, 그래서 26번에는 2번이고요. 27번 가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바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보기는 읽으나 마나 하는 거고 이 문제에서 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가에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갱속 같은 마을은 얕음과 깊음의 대비를 이루었다. 여기까지 보고 판단했을 때 지금 이 허방다리가 얕고 갱속은 깊고 이거 말하고자 했던 게 아니잖아. 같은 마을을 두고 비슷하게 표현했다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얘네 둘을 대비를 이뤘다는 건 아니죠. 그리고 뒤에 보면 숨어있는 두 공간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공간이잖아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공간. 그 다음에 2번 가의 무와 고구마는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를 이루어. 여기에서 저는 생각을 했던 게 고구마가 원래 따뜻하긴 하죠. 데워 먹으니까. 근데 고구마를 깎고 있잖아. 무도 깎고 있고. 그 이미지를 전 떠올렸었기 때문에 따뜻함의 이미지는 없었어요. 제가 이미지화를 하면서 감상을 했을 때. 그래서 대비가 아니라고 해서 바로 제꼈습니다. 밤의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먹는 다양한 음식의 속성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다의 9개의 대륙과 1만 개의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자, 여기까지 보고 판단해봅시다. 맞는 말이죠. 9개의 대륙, 1만 개의 나라,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는다. 납득 가능하고요. 뒷부분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저는 딱 걸렸던 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 걸렸을 거예요. 이게 맞나? 조금 애매한 거죠.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건가요? 얘네 두 개가 천하의 지도를 이루는 구성 요소인 건 납득이 되는데 뭔가 애매하게 느껴졌어요. 보자마자. 왜 애매했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새로운 의미가 맞냐라는 거에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내려졌기 때문에 애매함을 느낀 거였었거든요. 지금 이 두 개가 관계를 맺어가지고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는가라는 걸 따져봐야 되죠. 천하의 지도라는 거는 달을 이해해본 사람이라 알겠지만 화자가 새로운 의미를 뽑아낸 거지 천하의 지도 자체가 새로운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보면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했다라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의가 깨달은 것은 모든 사람이 물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뽑아낸 것이지 천하의 지도가 새로운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3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X. 4번 바의 파도와 깊은 물은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고 이게 사실 진짜 깊게 따지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자 한번 볼게요. 파도와 깊은 물은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 관계를 맺으며 여기까지는 납득할 수 있죠. 파도와 깊은 물이 있는 문장 보면 이 문장이었는데요.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물을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맨날 물가에 나가서 뭘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물에 사는 게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바다 한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다시 보자면 파도와 깊은 물은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는다. 맞죠? 파도와 깊은 물은 결국에는 바다 한가운데 살고 있는 섬사람을 얘기하면서 든 단어들이니까 충분히 바다의 형상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뒤가 문제인데 뒤를 보면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된 환경이라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파도와 깊은 물이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는 의미. 겉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시험장에서도 맞는 말이네 하고 그냥 찍었어요. 왜냐면 물에 사는 사람이 파도와 깊은 물을 산다는 건 논리상 너무 당연한 말이거든요. 지문 내용이랑 비껴봤을 때도 물에 사는 사람이 파도와 깊은 물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없었어. 그리고 맥락상 추론을 해봤을 때도 당연히 물에 사는 사람이면 파도와 깊은 물을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지문에서 말하는 물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물에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물을 안 볼 때도 있지만 볼 때도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물을 항상 접하는 사람이고 물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잖아. 지문에서. 그러니까 물에 사는 사람들이 만나게 된 환경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논리적인 모순은 없죠. 근데 객관적인 근거가 있냐? 결국에 이 물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바다를 보지 않고 섬 속에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글 속에 나왔던 신이처럼. 근데 이 사람들이 파도와 깊은 물, 바다를 만나게 되냐는 거예요. 살면서. 만나는 장면이 없다라는 게 이 4번 선지 논란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문 맥락상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물과 더불어 살고 있고 물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에 비춰 봤을 때 이 물이라는 것, 바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환경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정말 깊게 따지고 들어갔을 때 실제로 만나게 되는 환경이냐는 거죠. 섬 안에만 사는 사람이 안 만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약간 이게 제가 봤을 때도 애매한 거예요. 처음에 저는 시험을 칠 때 1, 2, 3, 5가 완벽하게 아니고 다가 그냥 맥락상 맞다, 결국에 화자가 하는 말 속에서 틀린 부분이 없다 해가지고 맞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학생들이 물어보는 질문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마 수능 날에는 이 정도까지 막 여러분들이 파고들 만한 여지를 남겨두는 선지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너무 막 집착하기보다도 제가 지금 해드린 해설을 기반으로 내가 어떻게 다를 더 잘 감상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틀렸다는 건 다 감상이 조금 실패를 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에서 하고 있는 핵심적인 말을 잘 깨달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는데 시간을 쓰시는 게 더 건설적이라고 봐요. 수능 날에는 분명 애매한 선택지를 없애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보면 창문은 모각빛과 긴 밤은 밝은 가오름의 대비,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다에서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크고 작음의 대비, 아니었죠. 범선과 갈매기, 해오라기로 나누었던 거지 갈매기와 해오라기를 비교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5번도 X, 4번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28번부터 31번 현대소설 가볼게요. 이번에 되게 의외적으로 현대소설이 연기가 됐었는데, 사실상 연기가 됐든 안 됐든 그냥 읽고 봐도 풀 수 있었어요. 감상 능력만 있었다면. 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가볼게요. 몽달씨가 나이가 27이라니까 나보다 20살이나 많지만 우리는 엄연히 친구다. 소설에는 항상 초반부에 어떤 상황인지 텀삭이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몽달씨 나이가 27이라고 했어. 그럼 몽달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라는 사람보다 20살이나 많대. 그럼 나는 몇 살이야? 7살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약간 신기했어요. 서술자가 7살이다? 약간 그 예전 수능에 나왔던 자전거 도둑, 그 소설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 소설에서도 화자가 어린아이였잖아. 그래서 그런 느낌이겠거니 하고 읽어 나왔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내게는 27살짜리 남자친구가 또 하나 있다. 누굴까요? 김반장이다. 그 사람은 누구보다 씩씩하고 재밌는 사람이었다. 납득해요. 그 다음에 소설 읽으면서 서술자가 각각의 인물들을 어떤 내면 세계로 판단하고 있는지도 잡아주셔야 됩니다. 씩씩하고 재밌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 나는 매일같이 슈퍼 앞에 파라솔에 앉아가지고 낄낄거리는 재미로 하루를 보냈는데 요즘에는 좀 태도가 바뀌었어. 다소 퉁명스러워졌어. 왜 그런 걸까? 의문을 가지면서 읽어봅시다. 그 까닭도 나는 훤히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하는 수밖에. 그 까닭이 뭐야? 우리 집 셋째 딸 선옥이 언니가 지난달에 서울 이모 집으로 훌쩍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아, 김반장이 좋아했나 보네. 선옥이 언니. 김반장이 선옥이 언니랑 좋아 지내는 것은 온 동네가 아는 일이지만 선옥이 언니 마음이 요새 싱숭생숭하더니 기어이 이모네로 가버렸어. 얼굴이 아주 예뻤어. 그래서 김반장도 좋아했나 보네요. 그래서 집안이 지질이 궁상인 우리 집에 두고 보기는 아까운 편이었어. 근데 그 지질이 궁상이 지겨워서 맨날 언니는 뚱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견디다 못해서 이모네로 갔고, 그거에 대해서 김반장은 조금 이제 투명스러워진 거지. 왜냐? 김반장이 나한테 잘해줬던 이유가 뭐겠어? 당연히 나의 언니가 선옥이 이모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동생이니까 잘 챙겨줬던 거야. 왜냐면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이 사람한테 말을 잘해줄 거니까. 근데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서울로 가버렸어. 그럼 나한테 잘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김반장이 봤을 때 그렇게 막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를 여기까지만 보고도 추론할 수 있죠. 태도가 바로 바뀌었으니까. 자기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바로 태도가 바뀐 걸 보니까 김반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걸 추론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중략 이유. 집으로 가다 말고 문득 형제 슈퍼 쪽을 돌아보니 음료수 박스들을 차곡차곡 쟁여놓는 일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몽달씨가 보였다. 몽달씨 아까 전에 위에 나왔던 사람이죠. 나의 친구가 몽달씨랑 김반장 둘이 있었는데 위에는 김반장 설명했고 이제 몽달씨 얘기하려나 보네요. 실컷 두들겨 맞고, 여기서 저는 약간 긴장이 됐어요. 읽으면서 갑자기 두들겨 맞았다고? 열흘간이나 누워있던 사람이라 안색이 차마 마주보기 어려울 만큼 헬쑥했다. 이미지화 해줘요. 나가 지금 보고 있는 몽달씨의 얼굴 이미지화 해줍니다. 그런데도 뭐가 좋은지 희죽희죽 웃어가면서 열심히 박스들을 나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의문이 들었어. 왜 웃는 거지? 그것도 김반장네 가게에서. 그것도 김반장네 가게에서라고 하는 걸 보니까 김반장이랑 뭔 일이 있었나 보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몽달씨가 분명했다. 저럴 수가.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작전이 틀림없었다. 아무리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렇지 그날 김반장 행동을 잊어버리지 않고서 저럴 수가 없었다. 뭔가 여기서 말하는 그날에 김반장이랑 싸웠거나 김반장한테 맞았나 보네. 여기서 실컷 두들겨 맞고라고 돼 있으니까. 잊었을까? 그날 밤 머리에 어딘가를 세게 다쳐서 김반장이 자기를 내쫓은 부분만큼만 감쪽같이 지워진 것은 아닐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도 아니었다. 텔레비전에서 보면 기억상실증, 이거 지금 보면 나가 지금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텔레비전에 보면 이렇게 막 못 알아보는 연속극이 있었다. 이런 상상이라면 나를 따라올 만한 애가 없었다. 나는 기괴한 온갖 상상들로 머릿속을 막 빡빡하게 채워놓고 있었는데 막 이런 식의 상상도 했고, 요즘은 막 외계인 아버지와 지구인 엄마의 사랑 이런 상상을 하고 있다. 7살짜리 어린애니까 이런 상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나의 기막힌 상상력으로 인해 몽달씨는 부분적인 기억상실증 환자로 결정되었다. 그냥 여기서 웃음 포인트죠. 웃음 포인트.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냥 어린애가 하는 생각이니까 귀엽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확인할 일만 남은 셈이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나는 김반장네 가게 일을 거들어주고 난 뒤 빛이 파라솔 밑에 의자에 앉아서 뭔가를 읽고 있는 몽달씨한테 갔어. 이미지화 해주면서 읽으세요. 보나마나 주머니 속에 잔뜩 들어있는 종이 조각 중 하나일 거다. 멀쩡한 정신도 아닌 주제에 겉에 시나 읽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한심했다. 이거 또 시예요? 그냥 맞은 상태에서 지금 팔자 좋게 시나 읽고 있으니까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얘가 왜 이러는지. 그래, 슬픈 시, 아주 슬픈. 몽달씨가 헬쑥한 얼굴을 쳐들면 행복하게 웃었다. 슬픈 시라고 해놓고 웃다니 7살짜리 애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 거야. 그러니까 찡그리면서 뭐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지으면서 몽달씨 옆에 앉은 거지.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를 물었다. 이제 다 나았어요? 이걸 보니까 애가 지금 몽달씨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 몽달씨가 맞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았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고. 시를 읽으면서 누워있었더니 금방 나았지. 금방은 무슨 금방, 열흘이나 되었는지. 또 한 번 나는 몽달씨의 형편없는 정신상태에 실망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나가 몽달을 싫어하고 짜증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저에 깔린 내면 세계는 뭐냐면 답답함이에요. 답답함. 왜? 김반장한테 맞아놓고도 착한 사람처럼 계속 웃고 있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니까 나 입장에선 답답한 거지. 김반장한테 가가지고 따줘도 모자랄 판에. 그래서 계속 말한 거야. 야, 너 빨리 정신 차려. 너 그때 맞았잖아. 이러면서 계속 정신 차려가지고 똑바로 된 행동을 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나 다 봤다. 뭐를? 김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거, 막 때리면서 쫓아내는 거 나 다 봤다. 근데 왜 그렇게 천하태평하게 있느냐? 순간 몽달씨가 정색을 하고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왜? 몽달씨는 본 줄 몰랐던 거지. 얘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지 하는 느낌으로 쳐다본 거예요. 몰라서 쳐다본 거지. 그리고 몽달씨한테는 그 기억이 뭔가 그냥 몽달씨 스스로 잊고 사려는 기억이었어. 그냥 몽달씨도 당연히 기억 상실자 아니겠지. 근데 그냥 됐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잊고 살려고 했는데 이 어린애가 계속 와가지고 나 봤다 하면서 들춰내니까 정색하고 반응을 한 거죠. 근데 그냥 이제 무시를 해. 다시는 내 얼굴 보지 않을 작정이었는지 상처 딱지를 떼어내려고 애쓰는 척을 했다. 나는 더욱 바싹 다가가 앉았다. 김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요. 얘는 답답하니까 어린애 입장에서 얘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야. 몽달씨가 팔뚝을 탁 치면서 아니야 라고 응수했는데도 계속 다그쳤어. 몽달씨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몰라도 뭔가 들춰내기 싫은 그냥 없었던 일처럼 하고 싶은 기억인가 봐요. 근데 나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지. 그렇죠? 맞죠? 그래서 약이 오르는 거야. 계속 모르는 척 하니까. 자, 여기까지 읽었고 내면 세계에 공감하면 끝입니다. 소설은. 자, 28번에 1번. 몽달씨는 김반장이 자기를 매정하게 대했으나 김반장네 가게에서 일을 해주고 있다. 너무 당연하게 맞는 말이죠. 매정하게 대했으나가 판단이 애매했을 수 있는데 내쫓았다, 때렸다 이런 것들을 지문 읽으면서 이미지화했으면 당연히 매정하게 대했다는 게 납득이 됐을 거예요. 매정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주고 있었어. 그래서 1번이 다. 나머지 선택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혼자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9번. 29번에 사실 1번을 물어본 걸 보고 저는 조금 애들이 1번에서 고민을 많이 했겠다 싶었어요. A를 보면 여기 보면 이것도 시예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팔자 좋게 이 몽달씨가 시를 읽고 있을 때가 아닌데 또 시 읽고 있냐 하면서 약간 못마땅해 하면서 하는 발언은 맞죠. 이건 맞는 말이고. 근데 C를 고려하면 C는 뭐였어? 이제 다 나왔어요? 하는 말이었거든요. C는. 그걸 고려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못마땅해 했던 발언, 즉 이것도 시예요? 라고 했던 이 발언이 몽달씨가 걱정되는 마음도 이 문장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을 틀렸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은 단순히 그냥 이 한심했다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나가 느끼는 깊은 내면의 감정을 못 느끼고 그냥 단순하게 1번을 찍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몽달씨, 착한 몽달씨가 김반장한테 맞는 것도 봤어.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다가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몽달씨가 팔자 좋게 시를 읽고 있으니까 이거 또 시예요? 하면서 지금 맞아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무슨 시를 읽고 있냐 이런 느낌으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후에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거. 아니 좀 괜찮냐? 걱정이 돼서 몽달씨한테 간 거니까. 그래서 C를 고려했을 때는 A에서의 나의 발화가 상대의 상태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물어본다고 싶어가지고 1번 선지를 보고 되게 와 이거 잘됐다 싶었어요. 내면 세계를 깊이 있게 공감하는 학생만 제대로 판단할 수 있었던 선지라서.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쉽고 4번만 답 4번만 보자면 F는 이에 대한 상대의 반응이 예상을 벗어났지만 상대가 보여준 판단을 수용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F는 김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요. 라고 또 사실대로 말해 라고 하면서 닥달하는 듯이 물어보는 질문이었고 E는 나가 김반장을 쫓아냈던 거 이라고 말하는 대목이었어요. 내가 봤다고. 근데 나는 몽달씨한테 자기가 나 그날 너 맞는 거 봤다 라고 말하면 몽달씨가 너 어떻게 봤어? 하면서 그날 일을 다 말해줄 줄 알았는데 계속 시침을 떼는 거야. 아니라고. 그러니까 반응이 예상을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상대가 보여준 판단을 수용하기 위한 질문은 아니죠. F는 상대가 보여준 판단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계속해서 야 너 사실대로 말해. 빨리 똑바로 말해. 라고 다그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판단을 수용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30번. 형제 슈퍼를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것도 은근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거예요. 막 시간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면 세계도 판단해야 되고 두 개를 물어보고 있어가지고. 자, 1번. 나가 매일같이 김반장과 재밌게 낄낄거렸던 행위는 그날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진다. 그날은 어떤 날이죠? 김반장이 몽달씨를 때린 날이었지. 몽달씨를 때린 거는 낄낄거렸던 행위 이후에 있던 일이니까 낄낄거렸던 행위는 그날보다 앞선 시간대인 거 인정. 근데 뒤에가 틀렸죠. 나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없었어. 내가 그때 몽달씨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내면 세계는 없었죠. 그래서 틀렸고. 자, 2번. 김반장이 나를 퉁명스럽게 대하는 행위는 요즘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진다. 요즘은 내가 이제 의자에 앉아있을 때, 요즘은
지금은 막 예전처럼 살갑게 안 하고 막 퉁명스럽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했던 행위는 그 요즘보다 앞선 시간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퉁명스럽게 대했으니까 요즘 퉁명스러워졌다 라고 말을 한 걸 테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나가 반성을 하는 거 아니니까. X. 3번 몽달씨가 희죽희죽 웃는 행위는 현재 여기에서 나에게 속내를 감추는 행위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진다. 맞는 말이죠. 이거는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었고, 나에게 진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틀린 거. 그 다음 4번. 의자에서 뭔가를 읽는 몽달씨의 행위는 여기에서 환기된 그날의 경험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근데 이건 틀렸죠. 앞선 시간대가 아니라 이후 시간대지. 그날의 경험, 그때 맞은 경험보다 뒤에 의자에서 뭔가를 읽고 있었던 거니까 이후 시간대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나가 그날 느꼈을 긴장감과 대비되는 이완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왜냐? 그날에는 맞는 거 보면서 엄청나게 긴장 상황이었을 거 아니야. 긴장은 왜 일어나냐면 평소와 다를 때 긴장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돼요. 즉 몽달씨가 맞는 거는 나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올라오는 거지. 근데 지금 몽달씨가 평화롭게 그냥 시를 읽고 있는 거는 그때 상황과 대비되는 이완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자, 5번. 여기에서 목격된 그날 김반장의 행위는 요즘보다 이후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그렇죠. 나가 말했던 요즘 퉁명스러워졌다. 그 시간대 이후에 김반장이 때린 거지. 몽달씨를.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김반장을 다르게 평가한다라는 그 명백한 문장은 없었지만 당연히 다르게 평가했을 거 아니에요. 김반장은 나쁜 사람이다. 김반장은 안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원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건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지문에 명확하게 문장이 없었더라도.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 31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고 하고 있는데, 보기. 미성숙한 어린아이 서술자라도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면 독자는 서술자를 신뢰하게 된다. 납득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작가는 때로 합리성이 부족한 어린아이의 특성을 강화하여 독자가 서술자를 의심하게 한다. 이때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에서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를 탐색하게 된다. 납득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이 경우에도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서술적 상황과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가 서로 달라져 작품을 더욱 집중해서 읽게 된다. 그렇죠. 왜냐? 이 서술자의 정보가 마땅치 않다고 느껴도 결국 얘가 하는 말만 들으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줄거리를. 그러니까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가 뭐지? 그 생각이랑 서술적 상황, 얘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이랑 계속해서 비교해서 읽어보게 되니까 더 집중해서 몰입해서 작품을 읽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3번, 4번이 선택지율이 제일 높았는데 3번부터 볼게요. 3번 봤을 때 저도 약간 흠칫했던 게 논리적 연관을 무시하다? 되게 이게 강한 단어거든요. 논리적 연관을 무시했다라는 게. 그래서 이게 무시까지 한 건가? 아예 무시했다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멈칫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센 단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침착하게 판단을 해봐야 돼요. 맞을 수 있으니까. 디귿을 보면 여기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작자임이 틀림없었다. 아무리 정신이 좀 헷갈린 사람이라도 그렇지 그날 김반장의 행동을 깡그리 잊어버리지 않고서 저럴 수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나가 지금 몽달씨를 보고 아니 저거는 뭐 제정신이 아닌데?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합리적으로 몽달씨가 왜 제정신이 아닌지 막 서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미친 사람이다 라고 취급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 연관을 무시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추측에 근거하여 인물의 의식 상태를 단정하는 모습을 통해. 맞지? 자기 생각을 통해 가지고 저거는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가 없다, 미쳤다 저 사람은, 이렇게 단정을 해버렸으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독자가 작품에 더욱 집중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로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왜? 더 문장을 읽으면서 독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 왜 몽달씨가 저런 거지? 진짜 나가 서술하는 것처럼 몽달씨가 미쳐버렸다는 말을 우리가 믿진 않잖아요. 저걸 읽으면서 왜 몽달씨가 갑자기 저러는 거지? 라는 거를 의심하면서 내 스스로, 읽는 사람 스스로 생각하면서 읽게 되잖아요. 그걸 유도하게 된다는 거니까 맞는 말인 거죠. 다음 4번 리을을 보면 아무튼 나의 기막힌 상상력으로 인해 몽달씨는 부분적인 기억상실증 환자로 결정되었다 라는 부분인데, 여기를 보면 인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인물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무튼 내 기막힌 상상력으로 기억상실증 환자로 그냥 해버렸다 라고 하는 거니까 독자가 서술자랑 다른 시각으로 계속 읽게 만드는 요소인 거지 신뢰하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탐색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튼 해버리고 자기 상상으로 그냥 단정 지어버렸으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여기까지 현대소설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전시가 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가 청강 녹초변에 소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에 흥이 겨워 피리를 빗기분이. 자, 여기까지만 보고도 지금 뭔가 자연 얘기한다라는 거 감잡을 수 있죠. 기출문제 많이 풀었던 학생이네요. 지금 화자는 아이들이 석양의 흥에 겨워서 피리 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화 해주면서 갑니다. 물 아래 잠긴 용이 잠겨 일어날 듯. 관동별곡이랑 비슷한 느낌이네. 내 기운에 나온 아기 제 깃을 던져두고 반공이 솟았을 듯. 그만큼 흥취가 있다는 거지. 조선 적벽은 추 7월이 좋다 하되 8월 15야를 모두 어찌 칭찬한다. 어떤 사람이 7월이 좋다라고 했는데 왜 8월 15야를 왜 8월도 칭찬하냐는 거지. 즉 7월도 좋고 8월도 좋다. 8월 15야라는 것은 8월 보름이라는 뜻입니다. 15일 밤이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그냥 자연의 풍경 묘사하면서 자연 좋아 말하고 있는 거고, 구름이 거치고 물결이 다 잔적에 하늘에 돋은 달이 서울 위에 걸렸거든. 자, 그러면 지금 화자가 보고 있는 거 이미지화
해주면서 따라가야지. 구름이 거치고 물결이 잔잔한 저게 하늘에 지금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소나무 사이로 달이 비치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 돋은 달이 솔 위에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잡다가 빠진 줄이 적셔니 헌샤할샤. 이 문장은 사실상 도케네이가 쉽지 않지 않았을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적선을 봤을 때 이태백을 신선에 비긴 말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뭐 현사또 헌사할샤 이런 느낌이니까 결국 그냥 경치를 그냥 계속 예찬하고 있는 거겠구나.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이 달의 경치를 예찬하는 거겠구나 정도로 유추하고 넘어갔으면 충분합니다. 제가 구글만에서도 말했지만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구절이 있으면 앞뒤 구절 통해 가지고 그냥 쭉 내면세계로 밀고 내려가면 돼요. 막 너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리고 고전 시간은 해석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해석을 완전 정확하게 해내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점수를 안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면세계예요. 이거 뜻을 설명해 주자면 달을 잡으려다가 물에 빠져버린 이태백의 얘기가 생각이 난다. 요 정도 구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달의 이미지가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달을 잡으려다가 물에 빠졌다는 이태백의 얘기가 떠오른다는 거지. 공산에 쌓인 잎을 삭풍이 걷어불어 떼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불어오니. 삭풍은 겨울바람. 삭풍이 걷어 불어가지고 공산에 쌓인 잎을 불어오고 떼구름 거느리고 눈이 몰아와 천공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즉 눈이 불어오는 이런 아름다운 자연 풍경의 모습을 옥으로 빗대면서 예찬하고 있는 거죠. 계속 만수천림을 꾸며금 낼세이고 계속 그냥 자연조화 하고 있고요. 앞여울 가리어러 목목교 비꼈는데 앞에 여울은 얼고. 왜냐 지금 겨울이니까 계절적 배경이 겨울로 바뀐 것 같죠. 눈이 몰아온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외너무 다리가 걸려있는데 막대맨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인가. 산홍의 이 부기를 남더러 자랑마오. 결국에 계속하는 말이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풍경 너무 아름다워. 이 산홍 산에 살고 있는 늙은이의 이런 부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 왜? 이렇게 좋은 세계를 찾아올 사람이 있을까봐 두렵다라는 거지. 나만 즐기고 싶으니까. 이런 흐름은 정말 많이 나왔죠. 기출에. 이거 못 잡은 사람은 지금 딴 거 할 게 아니라 기출문제 보세요. 기출문제. 다음 산중에 벗이 없어 거책을 쌓아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어하니. 거슬러 생각해보니까 산중에 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책을 쌓아두고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만고의 위대했던 인물들이 생각이 나. 그래서 그 인물들을 하나둘씩 헤아려 보고 있어.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연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 알샤. 정연과 호걸이 많다. 하늘이 삼기실제 곧 무심할까 마는 어찌한 시운이 흥망이 있었는고. 그 다음에 지금 화자가 서책을 읽으면서 이 고대 예전에 있었던 흥망성쇠를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달품도 그지없다. 그러면서 애달품을 느끼고 있네요. 내면세계 체크해주고. 이산의 늙은 곱을 뒤는 어찌 씻었던고. 박소리 핑계하고 지조가 가장 높다. 즉 이제 자연 속에 들어와 있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 속세의 일이 애달품도 많고 막 걱정거리가 많아. 흥망도 많고. 그래서 그 속세를 끊고 여기에 자연 속으로 이미 들어와서 살았던 허유라는 인물을 지조가 가장 높다라고 하면서 예찬하고 있는 거죠. 왜냐 자기도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속세를 끊고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자기보다 앞서 그랬던 사람을 떠올리면서 예찬하고 있는 거지. 허유는 많이 나왔죠. 기출문제. 정철의 관동별곡 같은 거 한 번만 전문 읽어봤어도 충분히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심이 낮 같아야 볼수록 새롭거나 대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결국 이제 세상을 마이너스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 엊그제 비준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답건이 읽건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은 풀리나이다. 세상을 생각하면서 느꼈던 애달픔, 시름 같은 것들이 다시금 자연 속의 흥취를 누리면서 풀리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 가만히 읽고 풀 수 있는 거 봅시다. 33번 가만히 읽고 풀 수 있네요. 1번 삭풍이 가을잎을 쓸고 한 자리에 구름을 불러와 공산을 눈세성으로 만들었다고 한 것에는 인물이 거처한 공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계절에 따른 자연 변화를 통해 드러난다. 겨울로 아까 전에 계절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 겨울철 자신이 보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었으니까 맞는 말. 2번 앞여울 건너가는 노승을 발견하고 정려구를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빼어난 경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맞는 말이죠. 그런 태도가 숨어있는 세계가 알려질 것에 대한 염려를 통해 드러난다. 맞는 말입니다. 내면세계 이해했다면 쉽게 맞출 수 있었어요. 그럼 3번 만족스러운 외적 풍경에서 눈을 돌려 벗이 없는 산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33번 풀면서 약간 이게 문제가 덜 다듬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지금 콤마도 너무 막 남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서 이런 것들 이게 문장이 안 다듬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능날은 이렇게 나오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만족스러운 외적 풍경에서 눈을 돌려 벗이 없는 산중에서 망고 인물을 생각하는 것에는 정신적 세계를 주목하는 태도가. 자 여기는 당연한 말인 게 외적 풍경 즉 외부 세계에서 눈을 돌려서 벗이 없는 산중에서 망고 인물을 생각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면 세계로 눈을 돌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적 세계 즉 내면 세계에 주목하는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정답. 자 4번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음을 시운의 흥망에서 발견하고도 모를 일이 많다고 한 것에는 인물의 담담한 태도가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너무 쉽게 틀렸죠. 생각보다 답은 수용이 아니라 거부지. 오히려 화자는 현실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현실을 거부하고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 지금 자연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수용한다는 거 틀려서 4번이 정답.
있습니다. 5번은 은거지향에 대한 긍정적 인식. 왜? 허브 소유를 들면서 긍정적으로 예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험한 세사와의 단절에 대한 자신의 행동, 그리고 이미 자기보다 앞서서 그런 행동을 했던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나 읽어볼게요. 생매 잡아 길 잘 들여 먼 산 두매로 꽝사냥 보내고 매 사냥 그거 얘기하는 거 같네요. 이미지하면서 읽어 내려갑니다. 흰말 구불구종 갈기솔질 활활살살 하여 흰 말을 이 말 모는 하인한테 맡겨가지고 갈기솔질을 살살 해가지고 임의집 송정 뒤 소나무 뒤 잔디잔디 금잔디 밭에 말뚝 꽝꽝쌍쌍 박아 숭마 다 곱비 길게 늘려매고 이미지화하면서 따라가죠. 지금 그냥 나도 딱히 뭔가 내면 세계가 드러난다기보다는 그냥 화자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 자신이 하는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거에 불과하죠. 그 다음 앞내 여울 고기, 뒷내 여울 고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 자나 굵으나 주섬주섬 낚아내요. 낚시하는 상황으로 또 넘어갔네요. 신의 동으로 뻗은 움버들 가지고 아직은 뚝딱 꺾어 거꾸로 잡고 잎사귀 셋만 남기고 주르륵 훑어서 아가미를 너슬너슬 꿰서 잡은 고기를 가지에 깨는 거죠. 신의 잔잔 흐르는 물에 납작 실쭉 청바둑돌로 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살짝 자기자 장단 맞춰 지직은 눌러놓고 자기자 장단 맞춰 이런 거 보면 지금 화자의 내면세계가 자연의 흥취를 즐기고 있음 정도 추측할 수 있죠. 거기다가 사설 시조니까 이런 느낌이 드러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사설 시조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느낌이. 그 다음에 눌러놓고 동자야 이 뒤에 학타신 성간이,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꿰가지고 청바둑돌로 살짝 가만히 이렇게 눌러놓는 거죠. 그리고 동자야 이 뒤에 학타신 성간이 날 찾거든 그물 낚싯대 종이 종다래끼 파리 밥풀동 고추장 술병 요것들 가지고 뒷내 여울로 오라고 일러만 줘라. 아마도 산중호걸이 나뿐인가 하노라. 결국에 그냥 하는 말이 자연 좋아, 자연 속에서 느껴지는 흥취 정도겠네요. 자, 그 다음에 32번에서는 1번 2번만 볼게요. 1번에서 영탄적 표현을 통해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오답으로 고른 학생들이 꽤 되더라고요. 인물에 대한 그리움이 맞냐? 결국에 얘도 내면세계예요. 내면세계. 인물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아까 전에 나왔던 성현과 호걸이었는데 가로 돌아가서 봤을 때 지금 성현과 호걸을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이었나?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죠. 왜냐면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었어요? 역사서를 보면서 서책을 보면서 만고 인물을 그냥 회상하고 있었던 거지 이 인물들에 대한 그리움은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어디랑 비슷하냐면 아까 전에 수경낭자전에서 망설이고 있다 그 파트랑 그 문제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단지 슬퍼하고 있을 뿐인데 이거를 지금 귀향을 망설이고 있다라고까지 해석을 이끌어내는 거는 과도하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내면 세계를 잘 잡으면 잘 잡을수록 문제풀이가 수월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문에서 내가 정확하게 잡아놨으면 이런 부분들이 이상하다고 걸린다고. 근데 지문 감상을 애매하게 하면 할수록 이게 그런가? 하면서 다시 돌아가면 또 맞는 것처럼 보여. 그럴 수 있을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호걸, 성현, 그 다음에 이 보블, 허유 이렇게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인물들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있다? 이 인물들이 대단하다. 이 허유의 가치관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성현과 호걸이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 인물들을 그리워하는 감정이 있다라고까지 추론을 하는 거는 좀 과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문 읽으면서 생각을 명확하게 안 해줬으면 선택지 보고 다시 오면 진짜 그런 것 같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내면 세계에 진하게 공감하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고 2번이 맞죠. 음성상징어 통해서 활활 샬샬 막 이런 음성상징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이걸 통해서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 34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보겠습니다. 고전 시가에서 자연은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진다. 가의 자연은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세계로 그려지며 납득했죠. 나는 지금 속세와 구별해가지고 속세를 부정적으로 보고 자연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자연을 예찬했었잖아요. 그 납득할 수 있고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탈속적이고 속세를 벗어났고 고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다. 오케이, 납득. 막 혼란스러운 속세를 벗어나서 고고하게 자연 속에 앉아가지고 고고한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거죠. 지문 감상한 내용이랑 비춰봤을 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의 자연은 풍요롭게 그려지는 현실적 풍류의 장으로 활달하고 흥겹게 노래를 펼치는 곳이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멋이 고조된다. 이건 납득했어. 아까 전에 막 장단 맞추고 막 활활 샬샬 하면서 막 역동적으로 하는 거 보면서 자연을 현실적 풍류의 장, 풍요롭게 그려지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는 풍요로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신선의 이미지, 아까 전에 선관 이런 사람들 보면서 멋을 고조한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네요. 신선의 이미지를 빌려와가지고. 그리고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에서 지금 가의 자연이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세계로 그려졌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 33번의 4번 선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4번 선지를 보면 이상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에 드러난다 라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수용이 아니라 거부였죠. 근데 어쨌거나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을 보기에서는 탈속적이고 고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자연이라는 것이. 즉 가의 화자는 속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결핍을 느끼고 있어요. 이것처럼 속세에 부정적이고 결핍을 느끼고 있어. 그래서 이 속세에서 벗어나서 자연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고,
이 자연은 현실이 아닌 탈속적인 이상세계인 거죠. 제가 9일만 문학편에서도 말을 해놨는데 결핍이 있으면 반드시 지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상세계를. 그런데 지금 가해화자는 속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연이라는 이 이상적인, 현실과 벗어나 있는 이상적인 세계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을 고고하다라고 보기에서 단어로 준 거고요. 근데 나의 화자를 보면 나의 화자는 보기에서도 보면 알겠듯이 현실적 풍류의 장으로 자연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자연을 이상세계로 그려냈기 때문에 고고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고하다라는 것은 이 문제 한정 이상세계를 말한다라고 보면 돼요. 이상세계에 나타나는 가치를 말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에 반해서 자연을 이상이 아닌 현실로 묘사했던 나 같은 경우에는 고고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화자는 지금 가와 같이 이러한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자연을 현실로 인식하고 있어요. 현실. 그러니까 얘랑 대비되죠. 가랑 대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자연을 현실로 인식하고 있고 이상을 추구하는 곳이 아닌 그냥 자기가 현실 속에서 즐기는 것 중 하나가 자연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고고하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보기 한정 고고하다라는 것은 가 화자 입장에서 이상세계에 대한 화자의 느낌이었으니까. 그래서 1번의 정답이 생매라는 것이 고고한 취향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생매라는 것은 화자가 현실 속에서 즐기고 있는 것이고 보기에 따르면 현실은 고고한 것이 아니에요. 고고하다라는 것은 보기 한정 이상세계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자연을 이상세계로 인식하고 있는 속세와 대비되는 탈속적인 그런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적으로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지문에서는 사실적으로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왜냐면 나의 이 부분을 보면 그냥 객관적으로 생매를 잡아가지고 길 잘 들여서 먼 산 두매로 꽝 사냥을 보낸다 라고까지 하는 부분에서는 화자가 주관적으로 뭔가 생매를 멋있게 날려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한 부분이 없었잖아요. 그냥 진짜 생매를 잡고 길들이고 꽝사냥을 보내는 거였으니까 사실적으로 라는 부분이 틀린 건 아니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9일만에도 써놨지만 멸치나 우포노 학세 기출문제에 있는 이런 문제들 보면 사실적으로란 말이 틀려가지고 많이 틀리게 됐었었는데 보통 이제 문학에서는 사실적이라는 것이 성립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묘사에는 자기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왜냐면 문학도 어쨌거나 예술이기 때문에 주관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쓴 글은 비문학이고 문학에서는 가치가 없는 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도 집중을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답의 근거는 일단 고고한 취향에서 틀렸다라는 거. 왜냐? 자연을 인식하는 가 화자와 나 화자의 인식 체계가 이렇게 잡혔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2번. 가의 학은 이상적 세계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소재이고 나의 고기는 풍요롭고 생동한 세계를 표현하는 소재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가의 소선적선은 청정한 강호 세계에서 떠올린 인물의 이미지고 맞는 말이고, 나의 선관은 나가 현재의 행위를 함께하고 싶은 인물을 멋스럽게 표현한 이미지다. 그렇지. 선관도 이제 따라오겠다라고 하면 요거 들고 오라고 말을 해줬다라고 했으니까 함께하고 싶은 인물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가의 산홍은 계절에 따른 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세계의 삶을 지향하는 인물이다. 맞죠? 그 다음에 나는 사냥과 고기잡이를 통해서 현실의 즐거움을 향유한다. 맞는 말이고요. 매사냥이랑 막 고기 잡는 거 이런 거 통해서 현실 속에서 활달하고 흥겹게 노래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가의 술은 강호에서 세상에 대한 시름을 달래주는 소재이고 나의 술병은 풍류의 장에 흥취를 더해줄 소재다. 너무 맞는 말이고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서 어쨌거나 내면 세계에 공감하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건 변하지 않았고 모든 학생들이 수능 날까지 지금 문학의 기조로 봤을 때 수능 날까지 계속 내면 세계에 공감을 하시는 게 결국에 문학 만점을 만들어내는 길인 것 같아요. EBS에 너무 목을 매시기보단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EBS 지금 할 시간도 없고 해봤자 감상력을 높이면서 보는 게 거의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 암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 암기로 공부했을 경우에 수능장에서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그냥 감상력을 높이는 공부를 하자. 기출을 메인으로 삼아서. 네, 그러면 진짜 긴 시간이었는데 지금까지 해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또 상상범죄과 모의고사에서 이런 해설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